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 1심에서 일부 공소 기각이 선고됐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을 벗어났다는 건데 수사 대상으로 인정된 나머지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김예성 씨는 몸담고 있던 IMS 모빌리티나 관여한 여러 회사에서 48억 4,70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의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 도중 발견된 별개의 혐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김 씨 측은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해왔는데 1심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IMS 모빌리티로부터 24억 3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부분과 나머지 횡령 건들을 구분하고 앞부분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같은 사람이 했다는 이유로 관련 범죄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사 범위로 인정된 나머지 24억 3천만 원 부분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어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김예성 씨는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징역 8년형을 구형했던 특검 측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춰보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즉각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 그림을 대가로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 등을 목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이우한 화백 그림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 특검이 입증에 실패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주장대로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그림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이나 김건희 씨가 아닌 김진우 씨에게 그림이 전달돼 계속 보유하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여사에게 그림을 주러 갔는데 좋아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림 중개인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할 당시 사업가로부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대납 비용 상당액을 반환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100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1심 선고로 석방된 김 전 부장검사는 특검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어떤 법원의 준엄한 판단입니다. 항소심에서 계속 유죄 부분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혐의 입증에 실패한 특검 역시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가 있는 이 전 장관의 선고기일과 관련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의 1심 선고에 이어 법원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조금 전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희영 기자, 검찰이 두 사람 모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거죠? 네, 검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수증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이 오늘 청구된 만큼 설 연휴 전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보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례를 볼 때 영장 청구부터 구속 여부 결정까지는 20일에서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영장에서는 빠진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찰은 두 사람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차명 후원 및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최근 CES 출입증 사적 유용 의혹으로도 추가 고발됐습니다. 시의원 지위로 출입증 11장을 발급받아 측근들에게 줬다는 의혹인데 오늘 강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가족회사를 이용해 소위계약 형태로 서울시 사업지를 여러 딴했다는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여러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의원은 경찰의 첫 소환 통보를 받았죠? 네, 경찰이 김병기 의원에게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많아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13가지입니다. 김 의원 측이 전직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정치연금을 수수했다는 의혹부터 아내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차남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등인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김 의원 아내에게 구의회 법인카드를 준 혐의를 받는 조진희 전 동작구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포렌식을 마친 김 의원 압수물 중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연관된 정보만 선별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경기 가평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순직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하늘을 날던 헬리콥터 한 대가 곤두박질 칩니다. 프로펠러가 천천히 회전하면서 동체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단파된 기체 안에서 구조대원들이 탑승자를 끌어내고 다급히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오전 11시쯤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서 육군 헬기 한 대가 추락했을 당시 모습입니다. 왕창 찌그러진 상태. 자동차 이렇게 세게 부딪히면 왜 차가 이렇게 오므라들지 그런 상태. 아, 여긴 헬기장이 있어가지고, 예, 여기서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주 떠요, 자주. 헬기는 주둔지로부터 800m가량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추락하면서 화재나 폭발은 없었고 민가가 아닌 하천에 추락하면서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헬기가 추락한 하천 주변입니다. 제 뒤로 천막에 덮인 헬기가 보이실 텐데요. 사고 헬기는 하천 양옆 민가 사이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헬기에는 육군 5군단 소속 항공운항 준사관인 50대 주조종사와 30대 부조종사가 타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순직했습니다. 헬기는 엔진이 비정상 상태인 상황을 가정한 비상착륙 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과 경찰은 현장 수습과 함께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훈련 중 추락한 코브라 공격 헬기는 1991년 도입된 것으로 내후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이 예고된 노후 기종입니다. 육군은 해당 헬기의 운항을 전면 중지하고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코브라 공격 헬기가 국내에 첫 도입된 건 지난 1976년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 기관포 등을 장착해 당시엔 세계 최초의 첨단 공격 헬기로 평가받았습니다. 사고 헬기는 최초 헬기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1991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35년이 지나면서 노후화에 대한 우려도 계속됐는데 현재 육군은 60여 대의 코브라 헬기를 운용 중입니다. 지난 2022년 방사청은 2년 뒤부터 퇴역을 예고하기도 했지만 사고 직후 육군은 해당 기종의 경우 내후년부터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퇴역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브라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도입돼
공격 헬기의 한 축을 이루던 500MD 헬리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군은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와 함께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로 코브라와 500MD 헬리콥터를 대체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LAH의 대체가 늦어지고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의 효용성이 부각하면서 아파치 추가 도입이 전면 취소되며 퇴역 시기도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화가 심각한 AH-1S는 2024년 도태 예정이었는데요. 전력 공백에 따라 현재도 일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비상 절차 훈련 중 저하된 추력을 회복하지 못해 일어난 노후로 인한 사고로 추정됩니다. 사고 직후 육군은 동일 기종의 코브라 헬기 운항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이어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원인 파악에 나섰는데 사우디를 방문 중인 안규백 장관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2차 특검 추천 논란과 관련해 법여권의 긴장감이 팽배한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거듭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제2의 체포 동의안이라는 날선 반발이 나왔는데 이번 논란이 합당 논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것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거듭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번 일을 인사사고로 규정하고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수석 대변인 입을 통해 또 본인이 직접 이틀 연속 사과에 나선 건데 정 대표는 앞으로는 당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더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전준철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 유감이라면서도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일 파열음을 냈던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당권파는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선 인물을 추천한 건 뼈아픈 실책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제2의 체포 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인 듯합니다. 특검 추천을 두고 청와대 경로설까지 나오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도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으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청래표 당 운영이 독단적이라는 비판 속에 동력을 잃은 분위기입니다. 의사결정이 매우 제한적이고 폐쇄적으로 된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다. 공통점이 있다. 특검 추천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불편한 기류 속 여권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합당 추진으로 일종의 출구 전략을 마련할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공산주의식 숙청 정치라는 반발 속에 지방선거 전에 추가 징계가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어진 열흘 동안 탈당계를 내지 않았고 당은 속전속결 당적을 강제 박탈했습니다. 최고위의 의결이 없었고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명된 것입니다. 윤리위가 문제 삼은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망상 바이러스 같은 극단적 표현으로 당의 명예와 위신을 해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망상에 가까운 수준의 얘기를 하고 그런 망상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이런 분을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에 해당하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영혼을 팔았다는 등 악의적 비난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제명이 발표되자 김 전 최고위원은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이러는 거냐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친한계 의원들 역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던 숙청 정치가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친한계 속가내기가 여기서 끝날지에 쏠립니다.
당 윤리위에 회부된 배현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중앙당 윤리위가 배 의원을 도마 위에 올리자 친한계는 서울시당 윤리위에 유튜버 고성국 씨를 징계해달라고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모양새지만 선거를 앞두고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는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통합과 쇄신으로 이제 당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한 부분, 정무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겠죠. 징계와 별개로 장동혁 지도부는 당원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최고위원 다수가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비대위로 전환하는 대신 보궐선거로 공백을 채우도록 한 건데 선거 전에 지도부 붕괴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장동혁 지도부의 당 장악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릴레이 징계 후폭풍을 딛고 예고한 통합과 쇄신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선도 여전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제이미슨 커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으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 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주 방미 당시에 만난 그리어 대표로부터 이 같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조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투자 요청과 함께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했지만 투자는 진척이 느리고 비관세 분야는 추가 협의키로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협상 진척이 안 되면 관세를 높여서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다음 달 국회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유예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장관은 여야의 대미투자법 합의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 뒤에 관보 게재 없이 2주가 지났다며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설명이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유령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사고에 대해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거래소에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잘못 지급된 코인은 원물인 코인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이미 현금화한 투자자들을 가리켜서 차익까지 발생한 재앙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5지급 사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잘못 입력된 데이터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의 본질로 지목했습니다. 거래소 보유량을 뛰어넘는 유령 코인이 지급된 장부상 거래 자체를 심각한 위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시스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에 들어오긴 어려울 것이라며 인허가를 비롯한 규제,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빗썸 사고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규제, 감독체계 대폭 보완 지원과 이 원장은 애초 빗썸이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벤트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고지한 만큼 잘못 지급된 코인 역시 반환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를 현금화한 일부 투자자들을 가리켜 재앙적 상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받았던 비트코인 그대로 돌려주려면 현재 가격에 맞춰 거액을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독 시스템의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담당 인원이 20명이 채 되지 않고 그나마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에 투입돼 있다며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 금감원은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고 위법 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이용자들에게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한 뒤 아직 1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신기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직원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를 시중에 풀어버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이벤트 당첨금 62만 원의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탓이었는데 아직 1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차고 송금이 이뤄진 상황인데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 왔을까? 대법원은 차고 송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차고 송금된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하지만 법정화폐인 원화에 준하는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가상화폐를 원화와 똑같이 보호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잘못 송금된 가상화폐를 돌려주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해당 판례가 나온 2021년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은 살펴볼 부분입니다.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지난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률로 기본적인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존 판례가 유지되기 힘들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소를 통해서 환금이 되는 건데 그 엄격하게 해석하는 기준에 의하더라도 2021년과 2026년 천지 차이예요. 가상자산의 유통 전반을 다루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민법에 규정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 자료를 둘러싼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른 경제단체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는데 대한상인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대한상이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개 주요 경제단체가 참석하는 긴급 현안 점검회를 열었습니다. 김 장관은 즉각 감사에 착수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의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김 장관은 특히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상속세를 지적한 내용이 없음에도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인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적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논란의 발단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 배포한 보도자료였습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 분석 자료에서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부유층 이민을 컨설팅하는 회사 자료를 공신력 있는 통계로 포장한 가짜뉴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나온 뒤 3시간 만에 바로 공식 사과문을 내놨지만 정부 인사의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도 이 자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문제 삼았고 임광현 국세청장도 최근 3년 동안 한국을 떠난 10억 원 이상 자산 보유자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대한상의는 사실관계와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하고 임원급 책임자를 지정해 사실 확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뿐 아니라 다른 경제단체들도 공적 발언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라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선에서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압승을 거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가 이뤄낸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특유의 명료한 메시지가 유권자들의 기대를 끌어올렸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유세 현장에는 마치 아이돌 가수 콘서트처럼 많은 사람이 몰렸고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을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총리 특유의 간결하고 명료한 호소는 유권자들에게 통했습니다. 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高市早苗でございます。 자민당이 유튜브 계정에 올린 다카이치 총리의 메시지 영상도 조회수 1억 5천만 회를 넘겼습니다. 정치인 영상으로는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과거 파벌에 소속된 총리들과는 다른 첫 여성 총리가 개혁을 통해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高市さんが今まで見てきた政治とはちょっと違う雰囲気を出してくれているので、そこにちょっと期待して。日本初の女性総理で、なおかつリーダーシップのある 요미우리 신문은 자민당이 혼전 지역구에서 다카이치 인기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덕을 봤다고 해설했습니다. 자민당 관계자도 이번 선거는 완전히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에 의존하는 선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민감한 정책 논쟁 대신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는 데 집중하며 자신의 인기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결국 다카이치 열풍에 힘입어 일본 중의원은 다시 자민당 1강 체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이 압승하며 동북아는 한미일 안보 밀착과 대중국 강경 대치가 상시화되는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한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는 양보 없는 자국 우선주의 행보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조기 총선 승부수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확고한 국정 동력을 확보한 다카이치 내각은 이제 강한 일본을 향한 안보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She would assume the election gave her mandate, so she probably becomes more confident in her stance on the security policy. 한일 관계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다져온 실용주의적 협력 노선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과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 보수층의 결집은 역사 문제나 독도 등 민감한 현안에서 일본의 강경한 자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我々日本人なんで、日本人のためのまずは成長をやっていただいて、でそれで余裕ができて初めて外国人を受け入れるとか、外国に対しての支援とかっていうのがあるのかなと思います. 중국과의 관계는 큰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평화헌법 개정과 방위비 증액을 본격화하면서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경제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밀접한 협력을 원하고 있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안보 블록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일본은 경제적 보조자 역할을 넘어 지역 안보 주도권을 쥐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도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인 반격 능력 행사 등 영내 긴장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동북아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유례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그제 경북 경주에서 난 대형 산불이 사흘 악전고투 끝에 꺼졌습니다. 큰 불길이 잡힌 뒤에도 곳곳에서 불씨가 계속 되살아나는 등 어려움이 컸는데요. 산림청은 감식반을 현장에 보내서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근호 기자입니다. 어둠 속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띠 형태로 번져갑니다. 경주 문무대왕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주불 지나 3시간 만에 되살아난 겁니다. 밤새 지상진화대원들이 사투를 벌이며 불길을 억눌렀고 날이 밝자 헬기가 대규모로 투입돼 물을 쏟아부으며 불을 껐습니다. 큰 불길이 모두 꺼진 뒤에도 땅속에 숨은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살아나면서 잔불 정리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달째 이어진 건조특보에 강풍이 몰아치는 날씨, 진화 과정은 그야말로 악전고투였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마을 턱밑까지 확산한 탓에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 복지센터로 다 갔고 근데 잠은 다 못 자죠. 불안해서 밤사이에 저녁 한 8시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바람에 주민들 돌아왔다가 다 다시 대피하는 상태. 이번 산불로 축구장 76개 크기인 산림 54헥타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은 불씨가 더 살아나지 않는지 감시하면서 산불 원인 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선 송전탑에서 펑하는 소리가 난 뒤 산불이 났다는 주민 진술에 주목하고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정밀 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찰이 인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시설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성폭력 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입소자를 폭행한 혐의가 있는 종사자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PC 삼립이 경기 시화공장 화재와 관련해 불이 발생한 알동의 식빵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 라인을 지난 7일부터 재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SPC 관계자는 당국의 현장 점검을 거쳐 순차적으로 생산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공장 가동률은 기존 대비 95% 수준이고 대체 생산 체계를 통해 대부분의 공급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해 체류 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 외국인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요건도 강화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적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위법 의심 행위는 416건에 달합니다. 이에 더해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내국인 역차별 논란까지 일면서 지난해 8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는 이번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비자 유형 등 체류 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실제 머무는 곳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 목적 국내 부동산 쇼핑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효과를 더 거둘 수 있게 하는 장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세제나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내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 계약을 맺는 경우 내 외국인 모두 제출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요건도 강화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 신고 내용에 해외 예금과 같은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됐고 기타 자금 조달 내역에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까지 새롭게 포함됩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수요 억제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은 자금 여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매수하는 것은 이 매수 억제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국적이나 토호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내일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신고할 경우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를 통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다음 달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의 예매가 오는 23일 진행됩니다. 티켓팅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연 당일 주변 호텔은 예약이 끝났거나 요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BTS는 다음 달 20일 신곡을 내놓고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 활동에 막을 올립니다. 다음 날 저녁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통해 팬들과 만납니다. 콘서트는 현장감이 굉장히 있을 것 같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무대를 만들려고 얘들이 이렇게 하지?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티켓 예매는 오는 23일 저녁 8시 놀 티켓에서 진행되며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BTS 팬덤 아미를 위한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팬 플랫폼 위버스 가입자 가운데 응모 기간 내 5집 앨범을 구매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관람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시청과 광화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은 공연 당일 100만 원대는 물론 500만 원을 웃도는 객실까지 모두 동났습니다. 주변 다른 호텔들 역시 이전 주나 다음 주와 비교하면 공연 날짜 숙박료가 2배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당일 공연 수용 인원은 스탠딩 자리와 지정 좌석을 포함해 15,000에서 2만 명 정도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행사 당일 현장에 20만 명 넘는 일파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 등 관계 당국은 안전 확보와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종합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우리 방위 산업이 K방산으로 불리며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들이 해외로 떠난 제조업체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지역 경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국내 TV 생산 거점이었던 구미 국가산단의 한 공장입니다. 건물 해체 철거 작업이 한창인 이곳에 방산 기업이 새로 들어섭니다. 지대공 유도 무기인 천궁2를 만드는 LIG 넥스원이 3,700억 원 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K방산으로 불리며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무기 체계가 주목받으면서 시설 증설에 나선 겁니다. 29년도 완료가 되면 그 시점에 저희들이 무인화를 비롯한 미래 무기 체계들이 공장에서 양산이 시작될 거고 늘어나고 있는 수출 사업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곳 구미에 투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한화 시스템도 구미에 사업장을 준공하는 등 방산 기업의 지역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방산 혁신 클러스터로 지정된 이후 중소협력업체의 산업 생태계가 자리 잡은 게 대기업 투자로 연결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지역의 전통 산업인 제조업이 떠난 자리를 방위 산업이 메우면서 지역 경제에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도 무기 분야의 방산 제조 연구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이들 기업과 함께 협력업체들, 중소 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구미가 인재난 등 지역의 고질적인 숙제를 풀고 세계에서 주목하는 K방산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 5만 선을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썼습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의 성장세가 인공지능에 편중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경기 흐름을 타는 경기 순환주로 온기가 전파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테마파크인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디즈니월드. 유령의 저택은 워낙 인기가 좋아 오는 7월부터 결혼식장으로도 운영해 수익을 더 높일 계획입니다. 테마파크의 인기에 힘입어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지난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5% 늘었고 예상치도 웃도는 260억 달러의 호실적을 올렸습니다. 테마파크 등 체험 사업 매출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덕에 테마파크 총괄인 조시 다마로 회장은 디즈니의 최고 경영자로 발돋움했습니다. 디즈니를 비롯한 30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10개월 연속 강세를 이어온 끝에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넘었습니다. AI 거품론과 고점 부담이 확산하자 좋은 실적을 올린 우량주와 경기 순환주로도 자금이 유입되며 투자의 온기가 전파됐다는 의미입니다. Today, it seems that the AI trade in the U.S. is, back to being questioned. I think the last couple of days we actually saw more rotation out of that into other sectors. AI 고점 부담 속에서 경기 순환주의 약진은 뉴욕 증시가 AI 편중 대신 건강한 순환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4월 상호관세 충격 이후 처음으로 사흘 연속 1% 이상 하락했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잠식할 것이란 공포감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과도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우려가 겹친 여파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최근 둔화 추세를 보이는 고용 지표와 재상승 조짐을 보이는 물가 지표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가 급등해 5,300턱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2조 7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에 힘입어서 4.1% 오른 5,29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AI 회의론의 조정을 받던 미국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 중심으로 급등하며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쿠팡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 공세의 상세한 내용이 미국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2024년 설립된 쿠팡의 기업 정치 활동위는 지난해 말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이름을 바꾼 공연장에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쿠팡이 신고한 로비 총액은 2024년 330만 달러, 지난해 22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홍콩 당국이 우리나라 업체가 공급한 생굴을 먹고 식중독 사례가 잇따르자 한국산 굴의 수입과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홍콩 언론들은 홍콩 식품안전센터가 현지 시간 8일 한국 업체가 공급한 생굴에 대해서 수입과 유통, 판매를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최근 생굴을 먹고 식중독 사례가 급증하자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한국 업체가 공급한 생굴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생굴을 취급한 식당과 공급업체에도 판매 중단을 명령하고 관련 사실을 한국 정부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추비가 풀리면서 낮 동안 바깥 활동하기 무난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등 오늘보다 3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 높아지면서 아침에도 매서운 추위가 없겠고 낮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7도, 부산 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제주도와 전남을 시작으로 점차 대부분 지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10cm 안팎, 강원 북부와 전북 동부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쌓이겠고 그 밖에 중서부와 영남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초반 특검 성적표가 참담합니다. 법원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역대급 규모의 특검 수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은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씨에게 억대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사건은 관련 녹취까지 공개돼 의혹은 커졌지만 범죄 사실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림이 전달됐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선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건진 법사가 진술을 번복한 범죄 사실 가운데 일부만 인정된 건데 지금까지 1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백이나 적극적인 진술이 없는 사건의 공소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도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수수 사건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걸 수사하다가 인지된 사건으로 넓힐 수는 있지만 집사 김예성 씨의 일부 횡령 혐의는 그것조차도 벗어났다는 게 1심 판단입니다. 일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너무 유리하게 판단하거나 특검 수사 대상을 엄격하게 본다는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규모의 특검이 반년 동안 수사한 성적표치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선고기일에 실시간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오는 목요일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 등에 관한 1심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오는 12일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재판 가운데 1심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혐의 등 사건 모두 법정 모습이 시시각각 공개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12상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입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지난 선고에서 계엄을 내란으로 정의했고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검은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CCTV 등에서 포착된 계엄 문건 등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도 한 적도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그것도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 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인지. 이번 재판에선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 전 장관이 위증한 혐의에 대한 판단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특검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해온 이 전 장관의 1심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의 경우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뒤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국무위원을 소집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흉기 범죄 현장에 3분 21초간 진입을 지체한 걸 직무유기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한 전 총리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이 한미 간 비관세 장벽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지만 미국 측의 관세 인상 압박이 단지 법안 지연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돌파구 마련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개선 없이는 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통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직접 밝힌 겁니다. 이걸 자꾸 진척이 안 되면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좀 높여서 자기들이 그 무역 적자를 좀 개선하려고 한다. 미국 측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은 그동안 강하게 개선을 요구해온 농산물 검역이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개선 등을 말합니다. 관세 인상 압박이 단지 우리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관세 장벽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셈입니다. 또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조 장관에게 상황이 악화하면 투자 분야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힌 것으로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투자가 안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안에 원자력 협력을 비롯해 핵 추진 잠수함 문제 등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측 대표단이 방한할 것이라며 협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2월 달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의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진 특위는 다음 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차 특검 추천 논란과 관련해 법 여권의 긴장감이 팽배한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거듭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제2의 체포 동의안이라는 날선 반발이 나왔는데 이번 논란이 합당 논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것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거듭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번 일을 인사사고로 규정하고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수석 대변인 입을 통해 또 본인이 직접 이틀 연속 사과에 나선 건데 정 대표는 앞으로는 당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더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전준철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 유감이라면서도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일 파열음을 냈던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당권파는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선 인물을 추천한 건 뼈아픈 실책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제2의 체포 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인 듯합니다. 이성윤 처음 들어가서 우리가 전철 대변인이 아니잖아. 특검 추천을 두고 청와대 경로설까지 나오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도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으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청래 표 당 운영이 독단적이라는 비판 속에 동력을 잃은 분위기입니다. 의사결정이 매우 제한적이고 폐쇄적으로 된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다. 공통점이 있다. 특검 추천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불편한 기류 속 여권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합당 추진으로 일종의 출구 전략을 마련할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당에 복귀할 거냐고 묻는 민주당 윤후덕 의원 질의에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은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을 누차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평당원으로 있을 건지 마음속에 로망이 있는 거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도 국정에 전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출마에는 선을 그은 반면 8월 당대표 출마에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공산주의식 숙청 정치라는 반발 속 지방선거 전에 추가 징계가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어진 열흘 동안 탈당계를 내지 않았고 당은 속전속결 당적을 강제 박탈했습니다. 최고위의 의결이 없었고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명된 것입니다. 윤리위가 문제 삼은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망상 바이러스 같은 극단적 표현으로 당의 명예와 위신을 해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망상에 가까운 수준의 얘기를 하고 그런 망상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이런 분을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에 해당하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영혼을 팔았다는 등 악의적 비난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제명이 발표되자 김 전 최고위원은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이러는 거냐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친한계 의원들 역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던 숙청 정치가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친한계 속가내기가 여기서 끝날지에 쏠립니다. 당 윤리위에 회부된 배현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중앙당 윤리위가 배 의원을 도마 위에 올리자 친한계는 서울시당 윤리위에 유튜버 고성국 씨를 징계해달라고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모양새지만 선거를 앞두고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는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통합과 쇄신으로 이제 당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한 부분, 정무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겠죠. 징계와 별개로 장동혁 지도부는 당원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최고위원 다수가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비대위로 전환하는 대신 보궐선거로 공백을 채우도록 한 건데 선거 전에 지도부 붕괴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장동혁 지도부의 당 장악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릴레이 징계 후폭풍을 딛고 예고한 통합과 쇄신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선도 여전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세청이 밀가루와 바나나, 치킨 등 먹을거리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14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루 혐의 규모는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앞선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오비맥주 등 독과점 3개 업체는 탈세로 1,500억 원을 추징당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달 초 검찰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대한제분 등 6개 제분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제분업계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이 신속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한제분은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 인상 순서 지정 등의 수법으로 담합 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올렸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원재료 매입 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하고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와 유지 관리비를 회사 경비로 대납하기도 했습니다. 탈루 혐의 규모는 1,200억 원입니다. 원가를 부풀린 농축산물 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바나나를 유통하면서 할당 관세를 적용받은 거래처로부터 과일을 8%나 낮은 가격에 매입하면서도 가격은 거꾸로 4.6% 올렸습니다. 또 특수관계법인에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며 탈세했습니다. 치킨과 김밥 등 외식 물가 상승을 주도하며 원가를 거짓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세무조사 레이더망에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와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14개 탈세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루 혐의 규모는 5천억 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공정위나 검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선 세무조사에서 가격 횡포를 일삼으며 거액을 탈세한 3개 업체에 대해 1,50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오비맥주는 1,000억 원을, 물류비를 과다 지급한 아이스크림 업체는 2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이용자들에게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한 뒤 아직 1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신규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직원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를 시중에 풀어버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이벤트 당첨금 62만 원의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탓이었는데 아직 1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차고 송금이 이뤄진 상황인데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 왔을까? 대법원은 차고 송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차고 송금된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하지만 법정화폐인 원화에 준하는 법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가상화폐를 원화와 똑같이 보호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잘못 송금된 가상화폐를 돌려주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해당 판례가 나온 2021년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은 살펴볼 부분입니다.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지난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률로 기본적인 규율이 이뤄지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존 판례가 유지되기 힘들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소를 통해서 환금이 되는 건데 그 엄격하게 해석하는 기준에 의하더라도 2021년과 2026년 천지 차이예요. 가상자산의 유통 전반을 다루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민법에 규정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 같은 빗썸 사고를 두고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애초 빗썸이 2,000원 상당의 당첨금을 지급하겠다고 고지한 만큼 이를 웃도는 비트코인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현금화한 투자자들은 오른 가격만큼 차액을 메워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반환해야 한다며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일본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한일 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면서 앞으로도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이 압승하며 동북아는 한미일 안보 밀착과 대중국 강경 대치가 상시화되는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한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는 양보 없는 자국 우선주의 행보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조기 총선 승부수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확고한 국정 동력을 확보한 다카이치 내각은 이제 강한 일본을 향한 안보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She would assume the election gave her a mandate, so she probably becomes more confident in her stance on the security policy. 한일 관계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다져온 실용주의적 협력 노선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과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 보수층의 결집은 역사 문제나 독도 등 민감한 현안에서 일본의 강경한 자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我々日本人なんで、日本人のためのまずは成長をやっていただいて、でそれで余裕ができて初めて外国人を受け入れるとか外国に対しての支援とかっていうのがあるのかなと思います。 중국과의 관계는 큰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평화헌법 개정과 방위비 증액을 본격화하면서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경제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밀접한 협력을 원하고 있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안보 블록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일본은 경제적 보조자 역할을 넘어 지역 안보 주도권을 쥐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도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인 반격 능력 행사 등 영내 긴장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동북아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유례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외교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선거 압승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군국주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공개 경고장을 날렸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화무백일홍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깎아내렸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다른 나라의 내정엔 공식 논평을 자제해온 중국.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선 압승을 두곤 평소와 달리 할 말이 많았습니다. 먼저 중국의 대일 정책은 특정 선거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역지사지를 주문했습니다. 과거사 반성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골자로 하는 4대 정치 문서를 준수하라는 겁니다. 일본의 극우화 오판 가능성을 겨냥해선 군국주의 전철을 밟지 말라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反击和挫败各种反华势力挑衅妄动的决心坚定不移。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는 이번 선거 결과를 화무 백일홍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인기 영합을 통해 얻은 권세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도박에서 이겼다면서도 국정은 운에 맡길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3분의 2 개헌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을 꾀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비핵 3원칙 포기나 타이완 문제에선 더욱 도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반면 타이완의 반응은 180도 달랐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이 SNS를 통해 압승을 축하했고 집권 민진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台湾有事，日本有事这样子的战略思维，通过一个民主的检验的结果，我们可以说，在国际上我们又多了一个最坚实的盟友。 주중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중일 관계 경색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양국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입지를 굳힌 게 되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검찰이 공천 헌금 의혹이 있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인데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정은 곧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경우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협조사위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과 관련해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다만 이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진관 판사에 대해 욕설한 사안에 관해서만 징계 절차에 넘겼고 법정 내부 발언에 대해서는 변론권 범위 안에 있다고 봤습니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일어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과거 거주했던 퇴사자들까지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표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는 줄곧 자신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습니다. 입소자들 성폭행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약 8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온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종사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시설장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적어도 6명이 피해를 당한 걸로 보고 있는데 과거 퇴소자까지 포함해 모두 87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내 대학연구팀 심층조사에선 장애 여성 19명이 김 씨에게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김 씨의 범행 방식을 서로 유사하게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진행한 남성 입소자 16명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까지 나오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시설장 김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송치할 경우 강화군은 색동원 시설 폐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행정통합 논의가 분주합니다. 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형평성 등을 놓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회의사당 앞 계단을 꽉 채운 도민들 앞에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흰천을 두르고 삭발을 감행합니다. 긴 껍데기 강원특별자치도 필요 없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구상, 특히 5극 행정통합에 시선이 쏠리면서 강원특별법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고 항의하는 겁니다.
김 지사는 천막농성에도 돌입했습니다. 저희도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 법이 상정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권의 강원지사 유력 후보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민주당을 찾아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여야 없이 발끈하는 동안 국회에선 행정구역 통합을 논의하는 행안위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대구와 경북을 합치려는 입법 속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정부안은 행정구역에 선을 긋는 수준이고 알짜특례는 다 빠진 껍데기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두 개 이름을 합치자고 하는 겁니까?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입니다. 어쩌면 당사자인 단체장들도 상경했지만 논의에서 배제된 채 방청석만 지켰고 어렵게 3분씩 마이크를 잡고서는 아쉬움만 토로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관료들이 이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는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가 충분히 특별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런 사실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전문가들도 논의가 지나치게 빠르고 지금 상태라면 하향식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행안위는 이르면 이번 주 행정통합 관련 법안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지역별 형평성과 정치적 득실까지 고려하면 6월 지방선거 때 이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을지 시간이 빠듯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시중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8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인데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7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450만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알고도 2년 가까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받았다며 고발인 조사를 한 뒤에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소방관 3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용인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는 등 건조한 날씨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 안쪽에서 까만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순식간에 솟아오른 불에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거셉니다. 대구 종로일가 음식점 건물에서 불이 난 겁니다. 건물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고 옛날 건물에 샌드위치 패널이다 보니까 불이 순식간에 옮겨 붙어서 큰 불길은 50분 만에 잡혔는데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3명이 다쳤습니다. 40대 어머니는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10대 아들 중 1명도 얼굴과 손 등에 일부 2도 화상을 입어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에 전기 온풍기를 켜둔 채 출근했다는 아버지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고등동에 있는 3층짜리 고시원에서도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14명이 대피했는데 60대 거주자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현대차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연속적으로 옆돌기와 백텀블링을 하는 시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도약부터 착지, 충격 흡수, 자세 회복까지 연속 전신 제어 능력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확인했다면서 빙판길을 넘어지지 않고 걷는 모습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슈퍼마리오, 엘사, 로블록스와 루미, 꼬마 대통령으로 통하는 유명 만화 캐릭터들입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진짜 대통령 선거 때 인기 대결을 펼쳤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투표소가 차려졌습니다. 이 후보들은 모두 9명.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들입니다. 미키마우스, 슈퍼마리오 같은 연륜 많은 캐릭터부터 K-팝 데몬 헌터스의 루미, 초등학생이 가장 사랑하는 로블록스 등 신흥 강자들도 출마했습니다. 어른들은 헷갈려도 꼬마들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Havia que não era desenho animado. Dois não eram desenho animado. Que era o Mario e o Roblox. Tu conhecias todos? Sim. Eu gosto sempre de o trazer para incentivar isto quando ele tiver 18 anos também e não ficar no sofá e vir votar. E é engraçado, ele assim também sente que vota e que comprovar com o dever cívico dele. 이날은 실제 포르투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있던 날입니다. 민주주의 교육 차원에서 한 투표소가 이런 특별한 인기 투표를 준비했습니다. 포르투갈 선거에서도 이런 행사가 시도된 건 처음입니다. É importante que as crianças comecem a sentir a responsabilidade mais novas, que é para quando chegarem a adultas terem a noção dos seus direitos e deveres também. 꼬마들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은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집계 결과는 리스본시 의회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로써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에 한 발 다가선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3분의 2인 310석을 뛰어넘는 316석을 확보한 것도 놀라운데 사실상 후보가 모자라지 않았다면 330석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민당도 그럼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 여론에서도 그렇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다음에 자민당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다카이치 인기 선풍에 힘입어가지고 자민당이 무려 316석, 일본 유시래까지 포함하면 352석이거든요. 거의 4분의 3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던 것이고, 이제 그 일본에서는 중복 입후보제가 가능하거든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에서 중복 입후보제 가능한데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이 비례대표제 충분하게 입후보를 시켜놔야 되는데 말하자면 14석을 사실은 그 제대로 준비를 못함으로써 야당에게 뺏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정도로 압승을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차지한 게 태평양 전쟁 이후라고 하니까 엄청난 기록인데 그러면은 다카이치 총리가 스승으로 불렸던 정치 스승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번 총선에 한해서만은 적어도 뛰어넘었다. 이제 총선에서 압승한 건 사실인데 과연 롱런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아베가 8년 이상 집권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독일의 메르켈이라든지 영국의 대처 수상처럼 만약에 롱런한다면 그런 이제 그 어떤 평가가 가능하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일단 압승은 성공했지만 롱런할지는 지금 상태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네, 첫 여성 총리로서 지금 취임한 지 한 3개월여 만에 이렇게 큰 인기를 아이돌급 인기라고 지금 표현을 하던데 얻게 된 배경이 뭘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자민당의 리버럴 기시다라든지 이시바 총리가 여러 가지 개혁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경제의 추락, 지금 성장률이 일본은 1%에 불과해요. 미국은 2%고 중국은 5%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볼륨을 생각한다면 일본이 장기 침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통일교 문제라든지 정치 부패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도 이제 급조를 해가지고 중도 연합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구태의연한 모습에다가 새로운 비전, 개혁, 혁신, 성장 그다음에 일본 경제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고 잘 나갔던 그런 시절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데 비해서 새로운 어떤 희망을 던져준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이 아베를 잇는 여자 아베로스 다카이치 총리의 전략이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도층이 완전히 넘어올 정도로 먹혀 들어갔다. 말하자면 선거 전략에 크게 아주 대박을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동아시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중의원은 3분의 2 이상 차지했지만은 참의원은 아직 뭐 여소야대인데 그러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다시 돌아갈 개헌이 가능할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은 약간은 지금은 이제 약간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여당 연립으로 합하면 4분의 3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헌법 규정상 어떻게 되냐면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의원 참의위원회에서 각각 3분의 2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또다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들이 약간 높고 그래서 이제 중의원에서 4분의 3은 사실인데 참의원에서는 지금 과반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의원에서 지금 또다시 3분의 1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2028년 7월 달까지 약 2년 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롱런을 할 수 있는지는 결국은 이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 정책이 성공을 하고 그 낙수 효과를 국민들한테 퍼져가지고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어떤 인플레 대책이라든지 성장을 누려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어렵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헌법 개정까지는 아마 먼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상 자위대가 군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제9조의 명기가 안 됐기 때문에 참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이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는 계속해서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주장을 해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중의원이 이렇게까지 압승을 했는데 참의원이 좀 압박을 받는 경우는 없을까요? 네, 그런 이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참의원에서 3분의 1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이제 헌법 개정은 일본 국민들도 평화헌법에 대한 약간은 그 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쟁점화시키게 되면 오히려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당히 지지율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아마 경제적인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대신 이런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위 산문서를 개정해가지고 엄청난 국방비를 방위비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를 사들인다든지 그다음에 영국하고 이탈리아하고 공동으로 삼국이 지금 제6세대 이런 그 전투기, 신의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비해 가지고 이 오키나와라든지 큐슈 쪽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런 방위비 증강 또는 이제 일본의 방위 산업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다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상당히 라이벌로서 일본의 방산 같은 것이 등장하게 돼요. 그다음에 비핵3원칙도 지금 바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헌법 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거기에 못지않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예를 들면 스파이 방지법, 방위 산문서 개정, 방위력 증강, 국방비 투입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런 그 가속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나이 총리가 강한 일본을 외쳤어요. 보통 국가로에 뭐 다시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많은 지지를 보내준 것, 일본 국민들이 보수화된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거의 10대, 20대까지 포함해가지고 거의 90% 지지율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전에 그 노다 요시코 야당 대표의 그런 이 SNS 뷰를 보게 되면 6만 4천 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한 260만 뷰가 그 다카이치 총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 세대에 관계없이 아주 골고루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특히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런 그 SNS 전략이라든지 굉장히 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 국민들이 장기 침체에서 가지고 있던 불만을 털어내고 완전히 그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옛날 잘 나가던 아베 시절의 일본을 내가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자민당 리버럴의 실패, 그다음에 야당의 실패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한 그 정권을 부여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약간 위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선거 결과의 내역을 보게 되면 입헌민주당이 대표적인 그 리버럴 그 민주정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얻은 의석수 64석 중에서 지금 그 대부분은 공명당이고 불과 14석밖에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일본에서 진보 세력이 완전히 붕괴했다. 사회민주당도 완전히 이번에 의석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정말로 브레이크 없는 과속 페달을 얼마든지 밟을 수 있는 이 보수 결집에다가 엄청난 그런 그 4분의 3에 달하는 이런 우파 결집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제도화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여러 가지 강경한 그런 그 뭐 보수와 법안, 예산 그런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우리도 상당히 이건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의 그 상황을 이제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핵 3원칙. 지금 핵무기 보유, 제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이 3원칙에 대한 재검토에 대해서도 다카이시 총리가 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북아 정세는? 쉽게 말하자면 이제 비핵 3원칙은 핵을 생산하지도 보유하지도 두려워지도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핵을 생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는 것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원칙은 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렇게 대만 유사시에 미 항공모함이라든지 핵잠수함이 실제로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유사시에는 이것이 지금까지는 묵인된 상태였는데 공개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핵을 반입하는 것은 미군의 항공모함, 미국의 핵잠수함이 들어와 가지고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오픈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되게 되면 일본이 지금 핵 추진 잠수함도 지금 개발하겠다고 건조하겠다고 이미 유신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도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냈지만 일본 측도 가까운 시일 내에 건조하겠다고 지금 확인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본이 정말로 이건 이제 헌법 개정은 쉽지 않지만 완전한 군사 대국화로 가는 첫 발을 완전히 떼었다. 이제는 브레이크 없는 그런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우리도 이제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의 관계, 뭐 지금 초반 분위기는 아주 좋은 듯한 셔틀 외교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다카이시 총리가 이 중의원을 든든하게 구축했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마음대로 본인의 원래 좀 추구하던 방향대로 가지 않을까. 특히 과거사 문제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선은 그 한일 협력이 지금 중요하고 엄중한 국제 정세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한일 간에 지금 그 정상 간에 상당히 좀 상호 이렇게 관계를 잘 갖고 나가자는 것은 공감대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 말하자면 강력한 리더십과 높은 지지율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의 다카이시 총리도 가지게 됐다, 보유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건 매우 긍정적입니다. 예. 전국이 안정돼 있다는 것은.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중일 관계가 너무나 악화됐고 당분간 이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적어도 양호하게 만들어 나가는 데는 원칙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75%에 달하는 여당의 중의원 석고원을 생각한다면 굳이 한국에 대해서 매달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럴 경우는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미중 관계가 더욱 상위적인 관계로 되게 되면 한일 관계는 상당히 이제 그 어떤 세컨더리한 약간 부차적인 관계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 한일 관계가 하위적인 변수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데는 목소리를 내고 특히 이제 일본에서 과거사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수 우파가 결집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다카이치 강경 우파에게 투표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항상 관계가 지금은 좋지만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해야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카이시 총리는 또 자신이 꼭 심판받고 싶었던 건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오늘 압승하면서 지금 일본의 증시가 종가 기준 그리고 장중 최고가를 둘 다 경신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맞습니다. 이제 이 아베노믹스하고 다른 건 뭐냐면 아베노믹스는 돈을 풀고 엔저한다는 건데 여기에 사나이노믹스는 이제 성장 산업에다 17개 분야에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조 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이 17개 분야에 대해서 거기는 방산도 있고 뭐 우주도 있고 AI도 있고 반도체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집중 육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지고 57,000까지 지금 찍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은 계속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돈을 풀면 풀수록 엔저가 진행되면 될수록 결국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플레가 계속 진행되게 되면 일본 국민이 가장 중요시하는 지금 경제 대책이 인플레. 지금 실질 소득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일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보장할 수 없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과연 롱런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다. 올해 연말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과연 이런 70%가 넘는 내각 지지율을 다카이치 총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부정적인 어떤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사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오늘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낮에는 코트만 입어도 바깥 활동하기 무난했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아침에도 추위가 강하지 않겠고요. 이후로도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 온화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풀리면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따라서 주변에 균열이나 기울어짐 등의 이상 징후가 없는지 잘 살피고 위험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개지나 낙석 지역을 지날 때는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등산을 할 때는 급경사지와 붕괴 위험 지역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음의 두께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얼음 낚시를 가급적 자제해야 하고요.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119나 안전신문고, 행정기관으로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차츰 전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 10cm 안팎, 강원 북부와 전북 동부에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중서부와 영남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면서 길이 무척 미끄러워지겠습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